소크라테스의 변명. 기원전 399년 아테나의 법정에서 행해진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소크라테스가 죽기 싫어한 변명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아테네 시민을 위하여 베풀어 놓은 사랑의 전치다. 우리들은 이 책을 읽어가면서 서선에 넘어가는 태양처럼 한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볼 수 있다. 사람의 아들로서 죽어가는 소크라테스의 인간적 죽음은 플라톤의 필지를 통해 우리들의 심금을 울린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69년 아테네 출생. 아버지는 소프로니스코스란 조각가요, 어머니는 파이나레테라는 산파였다. 아버지의 직업을 계승하여 석공을 한 일이 있다. 구라조메나 출신의 아낙사고라스가 동방으로부터 와서 페리클레스의 친구가 되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에는 기원전 480년경 이오니아 철학이 유행했다. 또 천문학자 메돈, 수학자 테오토로스, 소피스트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프로디코스 등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아테네로 몰려들어 자극을 주고 있었다. 소크라테스도 천문학, 기하학, 음악, 변론술 등을 익혔고 아낙사고라스의 사상에는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17세 때 아루케라우스의 제자가 되어 28세에 사모스 섬에 출정할 때는 스승과 동행하기도 했다. 스승이 죽은 후 과학학원 프론티스테리온의 원장이 되어 근무하기도 했다. 소크라테스의 관심은 철학으로 기울어져 남쪽 이탈리아에서 온 피타고라스 학파에게 영향을 받았고 엘리시아의 파르메니데스와 제자 제논과도 만났고 프로타고니스트나 프로디코스와도 논쟁했다. 30세에는 하나의 소피스트로 알려졌다. 맨 처음에 그의 학설에는 당시의 소피스트나 다를 것이 없었다. 차차 그의 생각이 깊어지면서 관심은 자기 자신이나 아테네 시민들의 마음씨로 기울어졌다. 28세에 사모스 섬에 출정하고 30세에 중무장 보병이 되어 포티다이아에서 싸우고 45세에 데리온 신전선에서 47세에 드라기아 북방에서 싸우고 한번 이즈토모스의 축제 경기를 구경 간 것 외에는 외국에 나간 적이 없다. 35세 때 제자 가이레폰이 델포이 신전의 여성으로부터 소크라테스 이상의 현인이 없다라는 신탁을 가지고 온 후부터 그의 사명감은 그의 자각과 더불어 확고부동해지고 그의 학문적 탐색은 변하여 철학적으로 전개된다. 그는 전지 하나님이 자기를 현인이라 하는 뜻이 뭔가 하고 자기 신념을 굳히기 위하여 여러 학자, 정치가를 방문하여 논쟁을 전개한다. 그 결과 상대방들이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지적 자신의 견조, 자기 편에는 지적 자신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들에게는 하나같이 신념이 있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에게는 신념이 없었다. 그는 자기가 무식함을 알았다. 세상에 아는 자가 누구냐? 학자냐, 정치가냐, 시인이냐? 아니다. 그들의 지식이 어느 정도냐? 그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아는 자가 누구인가? 인간은 모르면서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만일 나를 현명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인간의 무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무지의 지만이 지혜인 것이다. 인간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 인간은 전혀 앞에서 백지가 되어 새로운 삶을 진리 앞에서 백지가 되어 새로운 삶을 가져야 한다. 이 점이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다. 이 점을 밝히는 것이 신이 나를
지자라고 하는 까닭일 것이고 이것이 신에 대한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 사람들을 진리 앞에 겸손하게 하고 젊은이들에게 진리가 뭔지 찾아가게 했다. 젊은이들은 그를 추종했다. 소크라테스가 39살 때 아테네의 운명을 결정하는 스파르타와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된다. 소크라테스도 출정하여 가두철학이 일시 중단되나 다시 돌아와 계몽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가두철학이 청년들에게 유행으로 번져 사회의 말썽을 일으킨다. 소크라테스의 독특한 철학 활동의 원동력이 된 것은 델포의 신탁이었지만 소크라테스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깨끗하여 신령의 소리를 듣는 영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양심의 소리가 되어 세상 사람들의 부정을 미워하고 쇠파에 물들지 않고 언제나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사귈 때에도 저지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의회의 정치활동 같은 것은 못하게 하였다. 마지막 재판에서 자기가 중형을 언도받았을 때에도 변호하는 연설마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성격이 있었다. 그것은 에로스이다. 소크라테스에게는 어린애와 같은 순정이 있었다. 어떤 때는 지나친 애정 때문에 오해를 샀다. 언제나 꾸밈없는 자연스러운 것과 강하게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정신적 사랑이 그들의 지적 대화에서 뒷받침이 되었다. 육체적 애정에서 정신적 사랑으로 그리고 결국은 선의 이데아의 세계까지 끌어올림은 플라톤이 심포지움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젊은이들을 생각하게 하고 그들 속에서 어떤 깨달음이 나올 때까지 인도하였다. 그는 겸손하게 신은 나를 산파로 삼으시고 나 자신의 생산을 금하셔서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고 내가 생각해낸 것은 없지만 나와 사귀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모르는 것 같지만 나와 사귄 후부터 신의 은총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며 기뻐하기도 하였다. 그의 애정이 플라톤을 길러내고 많은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였다. 자연을 알지는 못했으나 사람이 사는 원리를 알아낸 사람이다. 그는 윤리적 면에서는 처음으로 보편적인 것을 찾아 모든 생활에는 그 삶답게 하는 어떤 원리가 있고 그 내 원리를 아는 것이 인생 전반에 걸친 근본적 문제라고 하였다. 그 원리를 아는 것이 인생 전반에 걸친 근본적 문제라고 하였다. 모든 외적인 활동은 자기 마음속의 깊은 원리 속에 연결돼 있다. 우리의 마음속이 아름답게 관조될 때 사람의 모든 생활은 아름답게 된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와의 기탄 없는 대화를 통해 자기의 무지를 고백하고 진리를 향한 의욕으로 발전되어 보편적 진리는 외부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영혼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요 내적인 것으로서 이 지혜에 눈이 뜰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자기 행동은 어떤 원리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실천은 원리가 되고 원리는 실천이 되어 이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절대 죄악을 행하지 못하게 된다.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은 사회를 바로잡는 일이요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다. 정의의 실현이요 정의의 정신이요 이 정신은 후에 규스코스 학파로 발전하여 스토아로 발전되지만 아무리 부정한 대우를 받아도 나는 부정을 하지 않는 그런 태도인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현명한 사람일 뿐 아니라 정의의 용사이기도 하다. 그는 지와 행이 하나가 되었다. 소크라테스에게는 육체를 지배하는 정신이 있었을 뿐 아니라 육체의 속박을 벗어나 유유자적하는 영혼의 자유도 가졌다. 심포지움에서 소크라테스를 칭찬한 알키비아데스는 정치가 구에론이 죽은 후 인중의 당파를 이끌고 아테네의 지도자
가 되었다가 니키아스의 평화주의적 귀족적 당파에 대항하여 제국주의적 정책을 주장한다. 이것이 시라쿠사 원정의 강행이 되고 결과 대실패가 되어 아테네로서는 타격을 받게 된다. 알키비아데스의 정적들은 알키비아데스를 본국으로 소환하고 책임을 물으려 하자 알키비아데스는 스파르타로 망명한다. 거기서 암살되지만 알키비아데스의 사건은 소크라테스에게 악재가 되었다. 그가 비록 정치와는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그를 추종하는 무리 가운데 반역자가 나왔다는 것이다. 기원전 404년 아테네가 항복한 후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민주정권을 뒤엎고 스파르타의 간섭 아래 30인 집정관의 과도 정치가 시작된다. 중심 인물이 크리티아스요, 깔미데스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들은 민주정치 지도자들을 시외로 추방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급격한 개혁을 단행하는 공포정치를 한다. 8개월 후 민주정권의 반격을 받아 무너지고 내란에서 크리티아스와 칼미데스도 죽는다. 그런데 크리티아스는 플라톤의 삼촌으로 소크라테스와 지인이다. 물론 소크라테스 자신은 과도 정치의 편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과도 정권의 사라미스 출신 레온을 잡으라는 명령에 항거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온 일도 있다. 그리고 그는 30인 집정관들을 평하여 이렇게 말했다. 소먹이는 목동이 소를 잃고 소의 찌를 낮추고도 몹쓸 목동이 아니라면 우스운 이야기지만 국가의 지도자가 시민을 죽이고 국민의 찌를 낮추고도 저급한 지도자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스운 일이다. 그러나 크리티아스와 칼미데스의 사건은 민주당 정권으로 하여금 소크라테스를 죽이는 동기가 된다. 소크라테스의 고발자는 크리티아스와 칼미데스를 타도한 민주정치의 유력한 지도자 아뉴토스이기 때문이다. 당시 아테네의 정치적 정세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자체도 그러했지만 이에 관련된 국가 간의 싸움이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면도 있었다. 밖으로는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스파르타의 귀족주의와 싸운 것처럼 안으로는 민주주의적 당파와 귀족주의적 당파가 이데올로기 운명을 걸고 다툰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당파는 귀족주의건 민주주의건 자기의 이익과 이데올로기 외에 무엇에 대해서나 자기 자신을 굳게 봉하고 사상적인 정책으로 닫아버려 과거의 페리클레스가 자랑하던 언론의 자유나 시민의 자유는 명상의 민주정권이라 할지라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러한 불안정한 정치적 동요 속에서 소크라테스의 쇠파리 같은 날카로운 비판이나 행동이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다. 사랑을 말하는 책은 많다. 어떤 의미로든 이 세상의 모든 책이 사랑의 주애라고 하겠지만 나는 플라톤 작품 가운데 소크라테스의 사랑을 생각해 본다. 소크라테스의 사랑에 관한 해설은 심포지움에 나타나 있다. 플라톤의 저서가 30권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재밌는 책이 심포지움이고 많은 번역이 나와 있다. 에로스는 본래 히랍의 신이다. 플라톤의 학교인 아카데미에도 이 신을 모셨다고 한다. 이유는 에로스라는 종교적인 신을 소크라테스가 철학적 관념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심포지움에서는 당시의 철학 사상을 대표하면서도 아직 종교적 신호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크라테스 이전의 에로스의 사상을 5명의 연사가 말한다. 마지막에 소크라테스의 에로스에 대한 해석이 나온다.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알키비아데스가 에로스의 실천자라고 할까 화신이라고 해도 좋을 그런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라고 말한다. 연회석상에서 토론회가 벌어졌다. 참석한 여러 사람의 말이 끝나자 다시 술상이 벌어지고 폭음을 하게 되어 세 사람을 남긴 채 모조리 쓰러진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논의를 한다. 소크라테스의 말에 의하면 소크라테스의 사랑은 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사랑이다.
미 자체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는 육체로부터 직업활동을 거쳐 학문에 이르렀다가 결국은 아름다움 자체에 도달한다. 미 자체를 마음의 눈으로 본 사람은 다른 것에 대한 모든 애착은 끊어지고 정말로 산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덕을 낳아 기르고 신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이 된다. 미 자체란 무엇인가? 자기 자체다. 내가 참이요 좋으니요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진선미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는 것처럼 아름다움이 없다. 플라톤은 자기 자체를 그려놓았다. 참나가 진선미이다. 그것이 아무리 자세하게 그려졌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짐작이 안 갈 것이다. 누구든 인생의 지혜 절정에 오르면 플라톤이 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인생의 정상은 35세에 도달하는 것이 보통이다. 플라톤은 왜 자기 자체를 그렇게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나? 그것은 그 당시의 철학이 자기 자체를 스스로 갈라보았기 때문이다.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 우주와 세계와 인생을 직관한다는 말이다. 우주인들이 달나라에 가서 지구를 보고 아름다움에 놀랐다는데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우주 전체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아름답다는 말은 객관적으로 표현된 사랑의 내용이다. 이것을 객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매력이라고 말한다. 소크라테스가 육체의 아름다움이니 직업활동의 아름다움이니 아름다움 자체의 아름다움이니 하는 것은 모두 모든 육체나 이성이 주는 매력, 학문이나 지식이 주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매력을 다시 주관적으로 고쳐보면 이성에 대한 그리움, 애착, 명성에 대한 갈구, 지식에 대한 동경,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 등일 것이다. 이 그리움이라는 말을 다시 주체적으로 고쳐 말해보면 이성을 찾아가고 이성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라도 바친다는 헌신적 사랑,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희생적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을 찾아 사색하는 무아의 사랑, 이런 모든 주체적인 현실 참여를 말할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사랑이란 이런 모든 의식 활동을 총괄하는 것이다. 객관적인 관조, 주관적인 갈구, 주체적인 참여,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사랑이라 말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사춘기가 되면 이성의 매력을 느낀다. 머리가 길면 긴 대로 멋이 있고 아름답다. 상대방을 그리워하게 된다. 명성, 지식자, 탐구에 있어서는 사람의 인간의식이 높아질수록 고상해진다. 사람은 누구나 이성에 대한 그리움에서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회에 대한 직업활동과 명성에서 자아의 자발적 토지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성의 눈이 뜨고 사회의 눈이 뜨고 학문의 눈이 뜨고 자아의 눈이 뜬다. 마음의 눈이다. 소크라테스의 이 4단계는 가장 평범한 모든 사람들의 경험일 것이다. 세계적으로 보아 자아의 눈이 뜬다는 마지막 단계는 인생의 정상인 35세라 하였거니와 인생을 70으로 잡을 때 35는 인생의 절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 절정에 와본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모든 보기 영화보다 자기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게 된다.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리면 덕을 낳아 기르는 시기라고 한다. 남에게 자기를 보여주는 시기다. 인생의 절정에서 우주와 세계와 인생의 방향을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참고가 될 수 있다.